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그 비상경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한문도 교수님과 이제 새롭게 스픽스 채널과 이은영 TV가 공동 송출을 하는 비상경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제 옆에는 한문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은영 TV에서 매주 화요일 날 10시 네. 반에 만나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는 스픽스 채널과 함께 매주 금요일 날 12시 20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팬이 많아가지고 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스픽스 시청자분 첫인사 드리겠습니다. 한문도고요. 또 이은영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스픽스 이은영 TV 계속 번성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갖고 온 주제는요, 3가지 정도입니다.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업무 보고 한 내용 중에서 좀 저희가 챙겨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대통령 업무 보고 이제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지금 보고할 내용들이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금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공급 대책이 지금 아직 발표 안 됐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꽤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을 좀 대비하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좀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기재부나 금융이 다 통합해서 회의를 할 텐데 일단 공급 대책에 대한 게 정확하게 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좀 내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제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기재부에서 이미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다만 너무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있는 분들이잖아요.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의 어떤 치우치기보다는 네. 또 임차인이나 무주택자분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같이 균형감을 가져서 발표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부자 정부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요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잘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공급 대책 지금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 모든 분들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 공급 대책인데요. 그거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네. 하고요. 첫 번째 주제 일단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 지금 언론상에는 2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영끌족 교수님 영끌족이 교수님 추산으로 한 2만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해 주셨는데 이 네네. 영끌족과 비투족에 대한 어려움을 국가가 좀 안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사가 많이 된 게 심야 택시 배차를 늘리겠다. 요거 2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영끌 비투족 국가가 좀 안아줘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이 심야 택시 관련한 거 나눠서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시장의 반응을 제가 좀 다른 곳에서 좀 알아봤는데 네. 2030들이 이 대책 때문에 뿔이 많이 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나 있어가지고 이게 나라냐는 소리를 예전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쵸. 그 얘기가 네.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영끌주의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또 다른 거 주식도 투자하고 또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올인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집이 지금 그쵸. 이렇게 됐다. 그걸 구제해줘야 되는 건 좀 안 맞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확한 내용이 없이 무조건 구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빚내서 투자, 심하면 이제 투기. 네. 투기를 부추긴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잖아요, 이 정부가. 그러면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와 연결되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이고, 왜냐하면 영끌 구제가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이거든요. 네. 대비하는 걸 미리 대비하려면 제가 볼 땐 물가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면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꾸 저번에도 임대차 3법에 대한 임대차 안정 방안에서도 임차인에 대한 혜택이 50이라 그러면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한 300 정도로 돼가지고 그때도 사람들이 좀 뿔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영끌에 대한 대책은 좀 섬세하게 예를 들면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20억을 갖고 있는데 올인을 했어요. 네. 그게 영끌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청년 세대라든지 또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애기들 뭐 방을 만들려고 그렇죠. 어차피 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겠다 한 이런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중학생 자녀가 있어고 부득이하게 이제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그렇죠. 그런 집들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구제 대상이 된다는 걸 국민이 어느 정도 용인할 거예요. 다만 구제의 폭도 단계별로 잘 나눠야겠죠. 무리하게 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갚는데 지금 비싸니까 그럼 나중에 갚도록 좀 늘려준다든지 기간을 버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야지 뭐 탕감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온다는 자체가 이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는 정부로서는 좀 미스매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그 10년 이제 택시 택시 배차? 부분에 대해서도 네. 돈을 올려서 뭐 옛날 말하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때는 택시 나가면 더블 뭐 이랬어요. 그럼 차가 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뭐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서 이건데 네.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심야 버스를 늘리는 게 더 정상적인 정책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중교통 1번인데 차원에서. 예. 그게 이제 어떤 정책의 방향이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세운다라면 지금 이런 대책보다는 다른 대책들이 나왔을 거고 이거는 뭐냐면 피해 보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대책을 국민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이게 개념의 문제인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은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지만 네. 공정과 정의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가 균형 감각이 없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영끌 탕감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장에 나와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전면 재검토해야 됐죠. 근데 또 슬그머니 뭐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가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분도 네. 택시 그 원래 단가를 그냥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분들이 타면 되고 거기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심야 버스가 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심야 버스를 하는 방안을 대책을 구하면 제가 볼 때는 좀 국민들이 좀 박수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지금 잡아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영끌족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언론적인 차원에서 접근은 발언은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금융위에서 조금 구체안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2030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 지금. 났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정부가 이제 이걸 시행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심야 택시 실제 지금 택시 잡기가 밤에는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시지. 첫 번째는 좀만 일찍 가시면 저 지하철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못 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막 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이런 분이 몇 프로일까요? 이것도 생각해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떤 마인드에서 기본을 두는지 우리가 정책을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나 제가 정책을 잡는다면 네. 일단 일찍 들어가시길 권유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을 좀 더 한 그쵸. 2시까지 늘려주면 그렇죠. 네. 아니면 그다음 좀 지나면 아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더블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뭐 금액이 뭐 조금 멋있는 분들은 이제 3만 원, 5만 원에서 뭐 6, 7만 원도 나올 거예요. 9만 원, 10만 원 하는 데도 네, 있대요. 그럼 호텔 가지. 이 얘기가 나오는 네,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두 분이서 뭐 네. 카풀처럼 호텔풀이 생기겠어요. 그죠? 호텔풀. 네. 남자는 남자끼리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언밸런스 난 거죠. 네. 제가 볼때 정책의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좀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다시 원이슈로 와서 공약 때처럼 국민을 바라고 국민을 섬겨 이 개념에서 정책 대안들이 나온다면 제 생각에 좀 더 섬세하고 네. 우리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그 댓글에서는요. 네. 투기 실패는 본인이 책임져라. 그렇죠. 교수님 옳은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약자를 끊어 안아달라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심야 택시 관련한 거는 현재 배차 성공률이 25%. 그래서 4명 중에 밤에 한 12시 넘어서 택시 부르면 4명 중에 한 명만 택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원희룡 장관 이야기는 호출비를 기본 요금화하고 그다음에 거리 운행에 따라서 운행 그 거리에 따라서 그 탄력 요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택시 공급의 그 제도 자체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택시가 좀 했나 봐요. 넘치는데 뭐 그러니까요. 지금 우왕좌왕의 지금 표본인데 제가 네. 볼 때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국민 입장에서 그러면 상식적이잖아요. 심야 버스를 늘리면 되겠나가 누구나 떠오르잖아요. 예.
좀 일찍 돌아가시게 하고 네. 집에 네. 그러니까 그분을 먼저 발표하고 심야버스 대책을 한 다음에 이게 안 될 경우에 이렇게라도 하겠다가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나오니까 네.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가지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제 택시 공급의 유형을 풀겠다라는 그 제도를 좀 규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건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그렇죠. 공급 대수가 일단 과포화 상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더 공급이 되게 되면 경쟁이 되잖아요. 가격 그렇죠. 경쟁이. 그러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다른 대중교통을 보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접근 방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같습니다. 이분은 예. 택시비를 자꾸 올리면 이렇게 택시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 심야에 그 집에 가려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여러 번 했는데 이거는 고질적으로 안 고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들도 알고 또 국토부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거 올리는 건 조금 하고 민간의 심야 버스를 대충 확충하는 게 네. 아니 영끌적 비탄감한다면서 네. 버스 한 대 얼마겠습니까? 그쵸. 그죠? 이런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다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강제 배차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강제 배차. 저 개인적인 불만이 네. 강제라는 단어가 네. 지금 저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화물연대나 또 이런 지금 뭐 또 조선 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배차를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강제 배차를 합니까?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이 공산주의도 이상했어요. 아니고 이게 좀 네.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심야에 이제 교통이 이제 불편하다는 그 문제가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대한민국 경제 맞습니다. 상황이 네. 지금 물가 잡겠다는 얘기나 만약에 국토교통부에 관계된 어떤 뭐 도로를 빨리 놓겠다든지 뭐 또 김포에서 이렇게 보시면 출퇴근하는 고생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빨리 계획을 이쪽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12시 넘어서 가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시는 분보다 조금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다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책임을 넘겨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다만 민간 교통이 좀 부족하니까 더 확충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네. 다시 한번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앞으로 좀 미래로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동네도요. 그 부르면 오는 버스가 있어요. 아, 네. 그런 버스가요? 네, 그러니까 부르면 오는 약간 중형 버스인데 부르면 오는 버스 제도가 있거든요. 한 사람 타는데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야에 운행해요, 그거는. 근데. 예, 그래서 그런 거 확충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보조를 해갖고 하는 제도인 것 좋네요. 같은데요. 그런 거. 네. 한번 이런 거를 오히려 검토하셔갖고 맞네요. 그 심야 네. 대중교통을 좀 확대를 하고 그렇죠. 이 심야 택시에 대한 거는 물론 불만이 많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거는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금리하고 조세 부분에 대한 이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예. 일단은 그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대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양도세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그 조정 지역 있잖아요. 거래 네. 조정 지역의 2년 의무 거주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거는 방향성은 맞나요? 전혀 틀립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는 잘못하면 집값 떠받치는 투기 조장 정부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투자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투자 환경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임대 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무슨 왜 이 얘기를 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 시장이 지금 불안하거나 네. 임대 시장이 폭등을 해가지고 뭐 진짜 예전에 우리 1980년대처럼 전세 난민이 나오거나 이렇다라면 이 정책의 연결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임대 시장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물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정책이 속이 좀 보이는 정책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말은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병나. 네. 맞는 말이에요, 말은. 그렇죠. 공부를 못하게 해요. 이런 식인 것처럼 이건 역으로 임대 시장이 안정되는데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좋은 말이죠. 네. 근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투자 환경, 투기가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2년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고 네. 임대사업자 제도는 원래 불황기 때 하는 겁니다. 왜 하냐면 네. 집들이 남아들고 건설사가 미분양이 나면 돈 있는 분들이 그 집을 매입을 해서 유동성을 좀 부족을 메꿔주는 형태로 네. 그리고 공급의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완전 불황도 안 됐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임대사업자분들 다 지금 다 여유 있잖아요. 많이 올라서 집값이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해주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실수해가지고 많이 욕먹었잖아요. 네. 그걸 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시장을 좀 냉정해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선거 때 조금 표를 몰아준 그쪽 분들이 좀 많다고 보이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한번 봐야겠죠. 그 시장 상황을 보고 앞으로 경제 위기를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걸 풀을 필요가 있을까? 좀 지나서 네. 좀 위기가 더 온다. 물론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연결성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집값 폭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90% 계산을 해보면은 다주택자가 지금 한 300만 되거든요. 그럼 2,300만 가구. 네. 근데 2,200만 가구에서 300만 가구 빼면 1,900만 가구가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누굴 위해서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꾸 포커스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공급 대책, 그리고 앞으로 나올 대책에 그 신규 분양들, 사전청약 이런 분양들, 물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분양가가 어느 수준이겠다. 공급을, 이게 1번인데 지금 본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네. 투자자분들, 자꾸 뭐 임대장을 안정시킨다, 뭐 이런 명분 아래 자꾸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잘못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볼 때 이거 5, 6개월 안에 진짜 뭐 역풍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래가지고 네. 집값이 다시 한번 오르겠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억지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그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정부에서 접근했으면 이거 안 해도 시장에 전혀 문제 없는데 그죠? 근데 지금 네. 원희룡 장관의 그 목표는 정책 목표는 임대 매물의 공급을 더 끌어내겠다 이건 것 같은데요. 아직 매물이 남아들어서 전세가 그렇죠. 안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언밸런스라 이거죠. 그렇죠. 이 얘기는 2년 전에 했으면 맞는 얘기죠. 아, 네. 그렇겠죠? 2년 전에 네네. 해서 민간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빨리 그렇죠. 공급이 나오게 하는 건 그렇죠. 맞는 건데 지금 이미 다 이게 정리가 됐어요. 시장 과도기와 균형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다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부담되는 선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에요. 네. 이걸 내는 건 좀 적절한 타임은 아니죠. 이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면만 보고 이게 던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도 계시고 유주택자도 계시겠지만 네. 유주택자분들도 제가 하시는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뜻을. 네. 아 이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장이 더 이상하다는 게 그렇죠. 반증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절해서 심도 있게 잘해야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은 최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책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좀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장 현황을 다시 보시고 교수님 말씀처럼 2년 전에 만약에 이걸 했으면 굉장히 적시적절했었을 것 맞죠.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시장 상황 점검을 하시고 이 두 가지 검토하는 내용들을 좀 한번 다시 그렇죠. 재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금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네. 변동금리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국토부 못하지만 이제 뭐 제안은 회의 때 할수 회의 있나요? 들어가면 얘기를 네, 하겠죠. 네. 뭐 주택시장 상황을 말씀드리고 네. 뭐 실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고정금리를 바꾼다는 게 변동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악마의 손길,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만약에 5년 뒤에 네. 만약에 지금 변동금리가 부담이 돼가지고 부담되면은 집을 처분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빨리 처분하고 정리하고 집값이 조정되면 그때 다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이제 이분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집을 처분 안 하고 정리를 안 하고 이제 집을 처분한다는 얘기 뭐냐면 주택가격 시장에 하방 압력이 되죠. 그렇죠. 조정을 걷겠죠. 지금 미친 집값에서 한 번 더 뛰었으니까 이건 그렇죠. 미치고 돈 집값이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이거를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시장의 논리인데 이걸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분은 뭐예요? 뭐 미래를 대비해서 네. 뭐 비용이 더 든다? 그건 모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산해 보면 그 가구수가 얼마 안 돼요. 그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네.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정부의 정책대로 고정금리를 바꿨다고 할게요. 지금 고정금리가 더 비쌉니다. 그렇죠. 5.5%, 6%까지 갔거든요. 네. 30년 모기지는 40년이에요. 네. 근데 집을 샀는데 지금 만약에 30대가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분이 20평이나 25평을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이 30년 안에 아기가 태어나고 이러면 집을 옮겨야 되잖아요. 네, 더 큰 평수로 가야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계속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네. 변제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금리가 만약에 5.6%예요.
그럼 시장이 안정되면 금리가 다시 몇 프로로 들어갈까요? 한 3, 4년 안에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네. 미국의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후년, 2024년, 2년까지 한 4% 정도 보고 있고 2025년에 다시 3%로 돌아오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그때 뭐 2, 3% 되겠죠?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변동금리가 더 싸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높은 금리로 지금 높은 금리 상태에서 지금 고정금리로 계약을 하잖아요. 네. 바뀌질 않잖아요. 고정이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정부가 만약에 고정금리를 바꿔줄 때 네. 고정금리를 하다가 금리가 내려가면 이 고정금리도 바꿔주겠다 하면 맞는 얘기지만 은행들이 그걸 바꿔줍니까? 이득이 되는데 네. 안 그리고 바꿨죠. 경제가 다시 안정되고 좋아지는데 누가 그걸 신경 쓰겠어요? 네. 그분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집이 파산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게 약이 될 수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좀 성급한 정책이지 않나 저는 보고 영끌종 뭐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뒀다가 제가 볼 땐 놔뒀다가 파산이 되고 났을 때 천제도 그 법인 회생 제도가 있어요. 네, 아주 박사는 있죠. 살려드리면 되고 네. 파산 직전에 그분들은 파셔서 정리하면 되고 그죠? 그럼 가격 조정이 와서 시장이 균형 감각을 찾을 거고 만약 안 팔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도를 비슷하게 맞았다. 그러면 경매가 나갈 거고 집이 있는데 그분들만 규제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고정금리가 지금 금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이 해당이 되시면은 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대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5%를 넘었는데요. 어쨌든 이 금리와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네, 네.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을 하는 것은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 그다음에 지방 성장 거점의 교통망을 만들어서 균형 발전에 좀 힘을 써달라. 그다음에 그 GTX 교통망과 관련해서 A 라인을 조금 빨리 확충해 달라. 이 세 가지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지금 우리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250만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250만 플러스 알파 대책은 8월 둘째 주에 네.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걸로는 두 가지 정도가 지금 기사화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민간제도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을 해서 특례를 부여한 어떤 법안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네. 추진을 하고 역세권 주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과 통합 심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네. 교수님, 제가 이 민간제도 민간 제한 도심 복합 사업 도입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네.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네. 이사 대책 변창흠 장관 네, 네. LH 사태 터지고 네. 그 직전에 이제 발표했잖아요. 도심지에다 획기적으로 용적률을 높여줘서 네. 용적률을 높여주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좋아진 걸 갖다가 역세권에 네. 대해서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 가지고 추진하기로 해가지고 그게 총 물량이 뭐 예정 물량이 이제 83만 호였고 그 중에 네. 이제 진행된 게 지금 한 20만 호 정도 일단 진행되다가 뭐 LH 사태도 터지고 또 그리고 법안에 미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그래요? 부분 때문에 좀 차일피일 밀어주고 지금 8개 그 지역이 이제 후보지가 완전히 지정이 됐는데 네. 착공한 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제 민간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네. 민간이 가야 된다. 공공이 하니까 뭐 잘 늦는다 안 이런 돼서, 베이스를 깔고 네. 민간이 하는 게 빠르겠다는 걸 던졌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눈 가리고 아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내용을 아셨겠죠. 그러니까 도심의 역세권에 가까운 주거지를 용적률을 많이 높여줘서 사업성을 높이면 사업을 하기가 좋잖아요. 네. 좋을 때 이제 용적률 높인 거를 갖다가 주택 공급에 또 용도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랑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주체가 공공인 LH가 아니고 네. 민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근거도 뭐라고 드냐면 민간이 해야 뭐 돈이 투자가 빨리 돼서 빨리빨리 된다 그러는데 안정적이고 그런데 네. 정부가 돈을 대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핵심은 민간에 좀 밀어주는 냄새가 좀 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공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게
민간이 속도는 좀 빨라요.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LH나 공공기관에서 하던 이익의 배분이 주민에게 돌아갈 폭이 만약에 50이다 할 때 과연 민간한테 맡겼을 때도 50이 갈지는 나중에 체크를 해야겠죠. 정부에서, 네. 국토부에서. 그러나 방향성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그 공공이사대책에서 도심공공으로 한 것도 3080이라고 부르는데 네. 3080 정책도 진도가 안 나고 있어요. 아.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은 네.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용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 수용권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예, 요걸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시청자분도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안 돼? 아, 이거 뭐 또 퀘스천이 찍어질 텐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도 수용중이 들어가야 이게 사업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LH가 하는 경우에 지금 어떠냐면 이 현금 청산 대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민간이 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없어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려면 제가 볼 땐 3, 4년 지나야 시작할까 말까. 저는 솔직히 생각할 때 민간으로 주도해서 한다고 할 해서요? 때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아, 네. 그 수용 뭐 소송 문제가 걸리면 또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1, 2년 안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이게 시장에 그냥 하던 거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면 좋은데 이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경쟁 상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LH는. 그럼 LH 하던 것도 스톱이 되고 소유주 입장에서는 민간이 하면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이게 지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빨리 되겠습니까? 지금도 빨리가 안 되는데. 잘 안 될 그래서 수도 우리 있죠. 시청자분들이 네. 판단하실 게 뭐냐면 네. 법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거 바라보시고 지금 주택 경기가 좀 안 좋은데 급하게 막 이 뉴스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네. 이 흐름을 좀 체크하시고 경기 체크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체크하시고 여기 접근하셔야죠. 이거 돼도 그 안에 수용이란 내용이 법안으로 완벽히 박히지 않는 한 3명만 반대하면 이거 못합니다. 아, 당연하지 그래요? 않습니까? 백가하고 있는데 자유민주국가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정부에서 세 가구가 자기 땅이 있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데 그럼 안 해야죠. 그렇죠. 민주국가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LH도 잘 진도가 안 나는 게 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이 법이 됐어도 느낌으로 뭐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난관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GTX 건은 빨리 네. 하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 GTX가 이제 상하로 돼 있잖아요. 삼성역 A 노선이 삼성역이 복합 환승역이에요. 아시겠지만 네. 삼성역을 랜드마크식으로 정부에서 좀 하려고 좀 지원도 많이 하고 또 현대가 그 앞에 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쵸. 복합적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거기가 개발이 돼야 연결이 돼요. 그러면 현대 입장에서 정부가 뭐 빨리 하란다고 그걸 빨리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발표하기를 2028년 개통이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상하 노선은 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역이면 상으로 가는 길하고 밑으로 가는 길 다 완공이 거의 다 됐어요. 네. 올해나 내년 초에 다 마무리가 돼요. 네. 근데 이 복합 환승역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제 아이러니한데. 아이러니한데요, 네, 진짜. 그래서 그걸 빨리 하는 얘기가 아, GTX를 빨리 하는 얘기가 네. 이 삼성역 여기를 빨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네. 그쪽에 뭐 사업성을 높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 나머지 BC 노선은 사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거긴 또 전면 재검토 얘기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전면 재검토는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네. BC는 이미 국민들이 다 받아 있는 거고 네. DEF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제가 죽기 전에는 DEF는 안 설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네. 제가 뭐 부동산 많이 해봤지만 계획 나오고 완공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 철도 쪽은 좀 또 느려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런 네. 의지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급 계획은 이 민간 아까 그 얘기 내용과 더불어서 네. 그 다른 부분 이제 신도시 있잖아요. 네. 이기 신도시도 택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이걸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는데 지금 고민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좀 반길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는데 네. 좀 우리 서민들과 무주택 서민들 그리고 또 다주택자분들도 이게 너무 비싼 게 계속되기를 바라시지 않는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 250만 원의 이 도심 복합에 대해서는 이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빨리 가겠다. 미래를 위해서 다음 정권이 와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고 그렇죠. 지금 급한 우리 보상이 이미 된 이런 네. 지역부터 하고
신속하게 그 무주택서민한테 동분되도록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네. 250만 플러스 알파 대책은 지금 8월 둘째 주에 나오니까 조금 그렇죠. 기다려 보시고 근데 좋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 이렇게 전망을 네. 해 주셨고요. 공공 민간 도시 민간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도심복합 사업을 도심복합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도심복합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공에서 주도를 해왔는데 이걸 속도를 좀 맞습니다. 높이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법을 좀 바꿔줘야 돼요. 도심복합 개발 특례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좀 말씀드린 특례법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내용이 뭐냐면 그거죠. 네. 법안에 민간이 개발할 때도 그 지역의 용적률을 700% 뭐 1000%까지 올리겠다. 네. 그럼 그 안에 이제 남는 거를 원래 공공이 할 때는 반은 공익에, 반은 기부 체납. 조합원들한테 주는데 그렇죠. 그 비율도 똑같이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법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심복합 개발 특례법을 만들어도 이 이제 민간 주도로 이 도심복합 사업을 하더라도 수용권 문제라든지 네, 법에 그게 없으면 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좀 난관이 많이 있는 그 법안이다. 네. 현재 지금 상임위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끝났는데요. 국토교통위는 지금 민주당이 가져오는 걸로 돼 있고 그런가요? 김민기 의원님이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 요거를 잘 요 수용권 부분이나 이제 잘 추진이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짜면요 문제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용권 부분도 무리하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80%, 90%가 동의를 했는데 네. 10% 분들이 뭐 노약자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분들은 네. 그냥 사시다가 하는 게 그렇죠. 편하시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자꾸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있으면은 이게 좀 박수를 받겠지만 네. 또 뭐 이상하게 무리하게 가다가 뭐 용산 참사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좀 세심하게 해서 네. 공급의 속도도 좀 박차를 가하고 또 원주민한테도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아직 완성된 안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예,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이 부분이 좀 집중 논의가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팔로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통합심의 잠깐 요것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 교통평가하고 건축평가하고 뭐 환경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따로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의 갭이 그렇죠.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게 또 6개월에서 1년의 어떤 기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길면은 막 3, 4년 걸리고 한 번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네. 모여서 그 담당자의 전문가들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통합심의한다는 건 저 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통 3, 4년 걸리던 거를 네. 그 기간을 1, 2년 줄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도심복합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개발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높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신속통합 그 내용들은. 네. 그거는 뭐 민주당도 반대할 필요는 없고 예. 뭐 그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뭐 그 제도 외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경기하는데 지금 안 좋으니까 좀 그렇죠. 조심들 하시고 네. 아까 말씀 중에 좀 빼먹었는데 그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투자성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실히 될지 안 될지를 체크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저희가 이제 국회가 개원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예,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네네. 이 마지막 주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그 정부에서 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는데요. 세 번째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이 월세화 과정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네.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월 지금 24만 6,064건이 월세화가 되어서 지금 상반기에만 55.2%가 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서 요거와 관련한 이제 정부가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대책 내용이 민간 등록 임대 부활 카드를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성급한 정책입니다. 아, 네. 민간 등록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등록 임대 사업자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 집값을 만약에 민간 임대 사업자분들이 다 매집을 하게 되면 네. 매물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 좀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네. 이게 나중에 더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게 뭐냐면 주택가격 부담 유세가 지금 200이라는 수치를 찍었는데요. 역대 최고입니다. 네. 위험합니다.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정됐을 때 네. 어떤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높이게 해가지고 좋은 주택을 양재 주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집을 짓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 등록 임대 사업을 건설 민간 임대 그러니까 건설한 사람들 집을 지면서 네. 이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좋아요. 그런데 매입 사가지고 재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면 이거는 투기꾼 정부랑 욕 먹습니다. 이건 솔직히. 아, 네. 근데 만약에 건설을 위주로 해가지고 건설을 지면서 임대 사업을 한다. 이건 누가 봐도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냥 멀쩡히 있는 집을 주인만 바뀔 뿐이지 매입 임대 사업자한테 어떤 부가 이전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정부가 진정한 뜻이 있다라면 건설 임대 민간 등록 임대지만 네. 건설 민간 등록 임대를 확대하겠다. 이러면 제가 100% 진정성을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나 이제 매입 임대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제2의 또 뭐 다주택자 매집 활동을 도와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정부가 이 거품을 조장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시면 제가 볼 때 건설 민간 임대를 확대를 하셔가지고 네. 지면서 확대를 하면 박수 칠 겁니다. 그죠? 박수 치고 집값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임대사업자들도 혜택을 줘도 국민 누구도 박수를 칠 겁니다. 아,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 민간 등록 임대 사업을 매입 임대로 돌리는 순간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아. 잘 시청자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왜곡과 또 정상적인 시장을 망가뜨린지를 잘 보셨잖아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네. 이 정부도 똑같이 한다면 똑같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잘했다 해도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정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정부도 똑같이 또 뺏기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제가 뭐 정치적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부동산과 정치는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 뭐 이렇게 찍어주신 분들, 지지자분들한테는 답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여야지 잘못된 정부로 하면 이건 나중에 역풍 맞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공정하게 국민만을 섬긴다라는 원래 그 기치대로 잘 가시면 전혀 문제 없고 좋은 정책인데 매입 임대 사업자 여기 들어갔다 이러면 이건 좀 시장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기회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정책적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이 문재인 네. 정부에서 조금 오락가락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완전히 오락가락. 완전 오락가락해서 좀 불만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 민간 등록 임대사업 자체가 좀 유명무실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이게 없어도 네, 제가 부동산을 많이 해본 경험에서 네. 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한 건 언제냐면요. 네. 새 임차인이 막 인구가 많이 늘어요. 임차인이 새 집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집으로 소화가 안 됩니다. 네. 지어야 되잖아요. 네. 지어서 하는 거를 하는 분들을 전 세계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세제 혜택을. 근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네. 매입 임대가 돼가지고 이게 투기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 매입 임대와 건설 민간 등록 임대 그 차이가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건설 등록 똑같은 임대 사업자인데 네. 건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집을 지어요. 자기가 땅을 사서 뭐 만약에 집이 10개 있는 집을 사가지고 네. 지면 한 100개가 나오잖아요. 집이 네. 늘어나잖아요. 네. 그걸 내가 임대 사업을 해요. 그럼 집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급에 좀 도움을 주니까 공익에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설 등록이고 아, 네. 매입 임대는 전 세계에 좀 드뭅니다, 사실. 네, 드문 현상을 일부 독일이나 이런 데 조금 하는데 그거를 과대하게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이 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임대사업자 제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딱 하자마자 서초구에 줄 서서 밤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걸 하겠어요? 왜 할까요? 뭔가 돈이 되니까 하는 그렇죠. 거죠. 이익이 줄 서가지고 되니까.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시청자분들 찾아보세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걸로 큰 일을 겪었고 또 이걸 쓴다라는 건 이거 속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뭐 임차인을 코스프레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물건이 유효 물량이 있어야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 딱 잠그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없어지면 가격 담합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또 어느 정부나 여야의 그 X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량이 부족한데 공급량이 안 부족하다고 했던 뭐 보고들을 받아서 미스를 했잖아요. 네.
그 액세서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정부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집값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투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뭐 영끌부하고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액세서리가 있는 거예요. 시장을 옹호하는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이 강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발표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네. 벌써 발표했어야 그렇죠. 됐잖아요. 그래서 네. 2주 뒤에 발표한다는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 당국자 중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역풍 맞을 거 섬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국민만 바라고 짜면 문제 없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예. 지금 이 임대사업 차이는 좀 아셨죠? 네, 차이는 이제 조금 이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등록 임대 사업이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매입 임대만 없으면 돼요. 매입 임대만 그러면 없으면 박수 칠 된다. 겁니다, 국민들이. 예. 매입 임대 나오면 이건 투기 조장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 정부는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전 정부와 다른 좀 획기적인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해줘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크게 지금 변화가 없이 이전 정부와 비슷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 특히 이번에 그 시장 불안을 이제 만들 걸로 얘기됐던 임대차 3법도 바꾸겠다 했는데 이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일단은 좀 유지하겠다 이런 속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건데요. 네. 임대차 3법의 문제가 뭔가요? 왜 문제가 됐죠? 임대차- 시청자분도 아시지만 2년이 됐을 때 실거주. 집주인이 나가라는 실거주 예외 조항. 네. 그게 없으면 5%가 되면은 집주인들은 피해를 보지만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소득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외처럼 네. 2년을 무조건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게 실거주 예외 조항이 독소 조항이 돼가지고 물론 문재인 정부 했을 때도 정책이 너무 좋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독소 조항 때문에 난리 날 거니까 고쳐야 된다. 네. 담보해라 그랬는데 이거를 어겼을 때 어떤 귀책 사유가 금액이 자기가 이 법을 어겨도 얻는 이득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다 이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집값이 갑자기 임대차법을 빌미로 모티브를 해가지고 집값을 반담합식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왜? 대출이 됐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악습적인 조건들을 다 깔아놓은 게 문제였던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세 대출을 없앤 상태에서 그 법을 했으면 이렇게 난리가 안 났는데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문재인 정부. 근데 이 정부가 지금 보면 뭐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폐지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면 재검토 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을 본다. 전면 재검토 하려면 먼저 던질 게 뭘까요, 여러분?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일단 하는 겁니다. 존속 기간을. 법에 뭐 임대차법 7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노태우 정부 때 1년에서 2년 바꿀 때도 그때는 막 전세난이 심해서 막 우리 뭐 시청자분 중에 베이비붐은 아시겠지만 자살한 분이 많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네. 그런 분 없잖아요. 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지만 부담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대차 안정을 위해서는 그럼 4년을 그냥 박아주면 되죠. 그게 이제 존속 기간이에요. 최단 존속 기간을 4년을 하자 네. 하고 그 안에 2년 안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 내보내면 되고 새로운 사람 들이면 되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다만 인상률이 5%다 보니까 너무 낮으니까 그럼 그거를 현실에 맞게 물가 상승률만큼 올릴 수 있게 하자 이런 걸 여지를 두고 네. 뭐 너무 5%딱 묶지 말고 그렇게 여지를 두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공급량이 부족하고 갑자기 사람이 많을 때는 한 10%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이 4%인데 10% 막 오르면 또 그 지자체장이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권이. 그럼 지자체장이 좀 할 수 있는 역량을 준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2년을 해놔가지고 끊어놔가지고 네. 2년 차에 좀 난리가 났잖아요. 네. 지금도 2년 차에 또 난리가 나요. 그럼 먼저 고쳐야 될 게 뭐예요? 그 실거주 예외 조항을 없애든지 아니면 기간 더 늘려주든지. 자녀가 결혼을 할 경우만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되잖아요. 만약에 아, 재건축을 한다 집이 다른데 전세 있다 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지금 화살을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국민이나 임차인이나 무주택자를 제대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이나 무주택자분들이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소비가 안정적이고 그게 받침이 돼서 집값이 오르고 소득이 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돼야지. 네. 이렇게 억지로 자꾸 위에 있는 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보이지 않게 자꾸 이러다 보면 나중에 밑에 이 베이스 있는 분들이 꺼지면 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가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국가를 생각하고 공익의 상태를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좀 많이 나갔지만 요점 임대차 3법은 근본적인 것부터 고치고 나서 나머지를 얘기를 해야지 네. 자꾸 변두리를 갖다 놓고
근본을 갖다 숨기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임대차 3법을 지금 현 정부도 획기적으로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그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수준 정도로는 지금 바꿔줘야지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좀 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상반기에 지금 월세화가 55.2%나 이렇게 네네. 급등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금리 좋은 현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경향이 높은 게 왜냐하면 지금 전세 대출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이제 데이터 그래프는 없지만 네. 지금 들은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 서울시하고 인천, 경기,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방도 비슷하겠지만 그쪽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 서울, 인천, 경기도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대출 보면 은행에 이제 영업팀이라 그래가지고 한 20-30명 데리고 하시는 팀들이 있어요. 아, 네. 그분들이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제가 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네. 서울은 70에서 75% 네. 아파트만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는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아파트 새로 들어가는 분들이 새로 뭐 다주택자 계시다, 다세대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나 아파트에서 아파트 옮기는 분들이나 다들 작년, 재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이 다 대출 받았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2억, 3억 받으신 분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 가격이. 네. 거기서 보통 지금 평균을 내니까 그 데이터까지 되면 하여간 2, 3억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지불하던 금액이 뭐 60만 원 정도 냈다고 가정할게 쌌으니까 금리를 60만 원을 이자? 냈었는데 네네 이자를 부담이 6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갑자기 금리가 두세 배 뛰니까 그쵸.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해 보니까 이거 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옆에 아파트를 보니까 월세가 7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대출을 더 받아서 가느니 네. 70만 원으로 가는 게 현명한 거죠.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선명하게 그쪽을 택한 거예요. 전세값 너희 너무 비싸 내려와라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시장 논리에서 가격이 높으면 수요는 감소하는 건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서. 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외면을 하고 월세로 가는 거예요. 왜? 월세가 더 가격이 적정하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월세 가격이 약간 상승효과가 생기는 건 있어요. 네. 있지만 그래도 여기 전세 대출 받는 것보다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월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이제 균형점을 맞는 때가 오겠죠. 어떤 때 월세 부담하는 이자와 전세 가격이 내려와서 금리 맞출 때 부담하는 선에서 멈추겠죠. 네. 월세도 멈추고 전세도 내려오는 네. 게 그게 이제 균형 가격이 되겠죠.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네. 그거를 굳이 뭐 월세 55%뭐 전세제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바로 보는 판단에서는 이것이 균형점에 맞는 시기는 자동적으로 올 것이고 수요 공급 이론에서 맞춰서 단위 보면 그래서 월세로 넘어가는 게 현명한 거죠. 왜? 전세는 받았는데 만약에 금리가 또 올라요. 그러면 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그렇죠. 되지만 월세는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요. 금리가 예. 올라도. 이게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현상이 지금 월세 계약 증가로 나타나는 거니까 결국은 전세가가 주택가격이 비싸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그래서 네. 다주택자분들도 이 시장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이 돼야 시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돼요. 그걸 좀 넘어섰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셔야 되고 무주택자 뭐 임차인 분들은 분위기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경제도 안 좋고 금리도 오르고 나는 잠깐 다운 사이징이 되는 거죠. 네. 그 효과가 가격 조정 효과가 이제 시장에 나타날 거고 주택 가격은 그러면 하향 조정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워낙 그 전세 선호 비중이 네. 세계적으로 진짜 높은 나라여가지고 전세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죠. 그게. 그냥 월세가 더 예. 싸니까. 예. 그럼 전세가 내려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때 이제 그 이전 정부가 그 국민들을 월세 난민으로 만든다 이 논쟁이 있었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건 나쁜 기사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월세 보면은 난민이 아니죠. 그렇죠.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선택한 하고 건데요. 있는 그럼요. 상황이어서. 네. 저도 정확하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네. 시장의 변화가 소비자가 지금 선택하는 상황으로 그렇죠.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와 월세의 이 합리적인 균형점이 맞춰지는 점에서 전세도 좀 내려오고 네, 그 균형이 좀 맞춰지겠죠. 예, 조정 네. 국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네. 예, 역시 소비자들은 참 영리하시고 현명하시죠. 현명하십니다. 말씀드린 거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고 있어요. 합리적 기대 가설. 노벨상 받으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도 이미 그 주체들이 다들 네, 이게 좀 시장이 비싸다 나한테 안 맞다는 움직이는 평균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정책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예, 예. 오늘 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재밌으셨고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픽스 채널 댓글에 집값을 내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윤석열 정부 꼭 부동산 정책을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12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